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장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네, 고등학생 한 학교는 아니죠. 네, 고등학생이라면 반갑습니다. 제가 1년에 한 5번에서 많게는 한 10번 정도 진로 특강 같이 수의학 소개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한 3년째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수의학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겨울방학에는 특이하게 부산 지역에서도 좀 해달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부산 지역에 그 수의학 소개 강의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동물을 돌보고 연구합니다 라는 내용의 제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주면서 여러분들이 동물이라고 하는 게 참 다양하다라는 걸 아마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 지도인데요. 여러분들 뭐 많은 나라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국가들을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뭐 일본에서도 공부를 했었고요. 아까 제 소개를 보면 일본에서 있었고 미국에서 잠깐 공부했었고 여기 캐나다에서도 공부하고 요 비엔나, 오스트리아에서도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학회, 그 다음에 여기 몽고에는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사양노루를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좀 참여해서 갔었고요. 여기 여기 러시아도 좀 그런 프로젝트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말 많은 국가들을 약간 그 동물 때문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결국 세상 사람 사랑하는 건 다 비슷하구나. 약간 말이 좀 다르고 문화가 좀 다르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아침에 일어나서 옛날식으로 치면 밥과 김치하고 국을 좀 먹는 문화, 그리고 일본에 가면 나또라고 하는 콩으로 된 발효된 콩과 된장국, 밥, 연어 뭐 이런 그 우메보시라고 해서 그 이런 그 식당 그 메뉴들이 나오죠. 조금씩 다르죠. 그다음에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빵과 커피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결국 비슷비슷한 것 같은 걸 느끼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좀 문화만 차이만 있지 생각하는 건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나름대로 좀 유명한 역할들을 좀 했었고요. 여기 차이나는 클래스의 방송을 한번 2년 전에 좀 촬영을 했었고, 제가 저한테 그 뭐냐 아이돌은 소녀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다르죠. 여기 전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 오마이걸스의 지호랍니다. 저는 걸스라고 발음하는데 저는 몰라가지고 그냥 났는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강의도 좀 많이 했었고 뭐 제가 수의사다 보니까 진료도 좀 하는데 진료하면서 보호자들을 위해서 보호자 지침서 이쪽에 임신을 했어요라는 책도 좀 냈고 그 다음에 요즘 아이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학자들의 이제 출생률에 대한 여러 가지 대중 토크쇼 저희가 아이가 사라지는 사회라는 책도 저희들이 이제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20년 정도 이 동물 연구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김영사 통해서 동물을 돌보고 연구합니다라는 책을 내면서 이 책 내용들의 상당히 많은 내용이 오늘 강의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돼 보시면 고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하는데 당신에게 동물은 어떤 의미인가요? 항상 물어봅니다. 여기 계시는 한 1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뭐 저는 저에게 동물이 무엇인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가끔이 될 때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제 직업을 유지시켜주는 생계 수단이 되기도 하죠. 뭐 어떤 저희 딸이 키우고 있는 햄스터는 아빠보다 이제 사랑한대요. 좀 이제 소외당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빠가 최고였는데 아빠보다 사랑한다는 말도 가끔 쓰고 우리 아들은 아직은 동물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작은 곤충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그런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테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 있으실까요? 오, 많아. 와, 많아 진짜. 미래의 나의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 와보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관악동물병원에서도 진료를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는 동물들에게는 일부는 가족과 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초롱이라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다롱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겠고, 각자에게 그 동물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슬플 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즐거울 때 같이 산책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의미들, 혹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 수의사들한테는 동물을 살려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또 일부의 또 동물들, 실험 동물을 하는 수의사들이나 연구자들은 건물 안에 대표적인 마우스라고 래트라고 하는 이런 동물들을 키우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없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나 주변의 친척분들 중에 목장을 운영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목장을 운영하는 집에게 여러분들의 그 집의 동물의 의미는 정말 중요한 경제 활동을 하는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의 의미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알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워낙 똑똑하니까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수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수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지금 굉장히 인기가 높죠. 근데 여러분들 어제 그제 수학능력 시험 봤죠. 그래서 제가 수학능력 시험 첫 번째 우리나라 수학능력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수학능력 시험이 도입된 학번이 제 학번입니다. 예, 저희 때는 수학능력 시험을 두 번을 봤어요. 그래서 8월에 한번 보고 11월에 한번 봐서 둘 중 잘 본 걸 선택해서 대학교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달랐죠. 예. 물론 그때는 시험이 더 어려웠어요, 이것보다. 그리고 본고사라고 하는 시험이 따로 있었습니다. 뭐 수학력 시험도 수학 시험도 있고 영어 시험도 있고 국어 논술 시험도 있고 인터뷰 시험도 있고 되게 많았죠. 되게 어려웠던 저희 때는 입시가 있었는데 그거와 또 다른 입시가 지금 이고 있죠. 저는 수의학과에서 저희 동물병원에서 진료 활동도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도 하고 가끔 이렇게 주말이나 평일날 일부에 이제 시간을 빼서 진로 특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생명과학에 대한 어떤 이해 뭐 이런 그 강의들을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들은 우리 여기 계시는 학생들 분들이 조금이나마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좀 생각하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악성 루머들도 있고 뭐뭐 카더라 하는 뉴스들에 인해서 비과학적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겪어야 되는 손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공부를 했던 수준들과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지금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가끔씩 저희 딸 수학 문제를 보는데 와, 아빠 못 풀겠다. 이제 초등학교 6학 문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나중에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책을 저는 이제 과학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초등학생, 중학생들 과학책을 좀 보면 확실히 옛날보다 이 과학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교육 방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확실히 이해도 높더라고요.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많고 그리고 탐구해 보는 활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저는 많이 하면서 이 수의학 활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로고가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고요. 이 로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수의사를 나타내는 로고입니다. 아마 이제 조금씩 다른 로고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수의학서를 나타내고 있는 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뱀이 한 마리냐 두 마리냐 뭐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의사는라고는 이 V 영문자 V가 붙어 있습니다. 의사들 로고에는 저 V가 빠져 있고요. 의사들 로고는 주로 뱀이 두 마리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데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시인의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있거든요. 뭐 그런 데서 유래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의사들 옷에는 대부분 저렇게 이 V자 표시와 지팡이에 뱀이 있는 표시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저런 거 보면 저게 수의사라는 표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여기 아까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그 수의사들 복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왼쪽이나 어깨 쪽에 이게 이 로고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저 로고를 없이 그냥 옷 자체에 예쁜 뭐 혹은 귀여운 고양이나 뭐 개 그림을 갖고 있는 옷을 입으시는 수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저 로고를 박혀 있는 옷을 좋아합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폰트가 깨졌네. 자, 과학 속의 동물들이라는 얘기를 좀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할 건데요. 이 동물들은 과학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과학 쪽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여드리는 이 여러 유명한 잡지들이죠.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네이처, 뭐 사이언스 이런 잡지들이 막 나오는데요. 자, 이런 잡지들의 앞에 이 표지에 나오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표지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이제 과학자가 되시거나 과학 분야에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과학 잡지에 표지에 나오는 걸 되게 영광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쥐가 나와 있죠. 유명한 쥐죠, 항상. 그 다음에 쥐만 있는 게 아니라 돼지도 있고 여기 예쁜 개들도 있고 소들도 있고 소 여러 마리 소가 여기 태어나 있는 사진이죠. 그 다음에 닭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난 닭에 대한 것도 있고 양 복제양 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의 눈 이 소를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눈 안에 여기 DNA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DNA 이중 나선 구조 이게 숨어 있는 사진인데요. 그냥 저 소 사진에 소 얼굴이 과학 잡지 첫 번째 나온 이유가 바로 저 2009년도에 그 소의 염색체가 다 밝혀진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표지에 소 얼굴이 나왔고, 근데 처음에 딱 보고 자세히 보면은 이제 저 눈 안에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사진이 있습니다. 2009년도는 또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이나 아시아 문화에서 우리가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인유수레라는 12지 신상을 하죠. 2009년도에는 소해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해해에 소의 유전자가 염색체가 다 밝혀져 있던 것들이 완료가 됐고 그때 이제 과학 잡지에 소개됐습니다. 많은 결과들에 대한 의미가 있죠. 여기 보시면 아까 쥐 마우스의 유전자를 처음 여기 마우스 게놈이라고 하죠. 마우스 게놈이 다 밝혀졌던 거고 그 다음에 여러 마리의 한 마리 소는 원래 한 마리밖에 임신을 못하죠. 근데 한 번에 엄마가 여러 마리 낳았다라는 표시를 생산할 수 있다는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한 표시. 그 다음에 돼지가 단순히 우리한테 삼겹살과 족발만 주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줄 수 있다는 결과들. 그 다음에 개 2005년도에 개 유전자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왓슨 크릭의 이중 나선 구조를 개들이 보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복제양 1997년도에 태어난 발표된 복제양 돌리 첫 번째에서 Flock of Clones에서 뭐 이렇게 이 복제된 모임이 나온다 막 이런 의미도 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97년도면은 꽤 어렸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 뉴스가 이제 전 세계를 휩쓸었던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도 과학적인 의미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이따 잠깐 뭐 제가 그 가끔 반려동물 이야기라는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도 한 90분씩 강의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개는 우리 현생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화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늑대가 15,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개로 진화됐을 때 늑대와 개가 무엇이 달라졌고 달라짐으로 인해서 개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질병들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공부하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개에 대한 내용도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개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좀 여러분들 수준들에서 조금 익숙한 것들 중심으로만 제가 발췌를 해서 몇 가지 동물들 이야기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류를 구원한 동물들인데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다들 몸이 좋으세요. 좋다는 의미는 살찐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먹을 게 많죠. 그래서 누군가를 지금 보면 안 돼요. 그런 날, 예, 살찐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시거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날씬한 편이에요.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질병. 첫 번째가 이제 당뇨병이죠. 비만과 연결된 당뇨병. 지금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그런 자체가 사실 거의 이제 없죠. 옛날에는 많이 죽었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많이 죽었고, 이 당뇨로 생기는 병은 유전적으로 생기는 병도 있고 후천적으로 먹는 거에 의해서 살찌고 비만이 되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후천적인 경우가 많죠.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인 경우로 자기 관리를 잘 못하거나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잘 안 하면서 몸 안에 많은 혈당들이 쌓이게 돼가지고 그걸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점점 이제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도 가시고 그럴 텐데 커피 조심하셔야 되고요. 디저트, 막 초콜릿, 뭐 케이크,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사실 저도 좋아합니다만 그 절제할 줄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되게 이제 20대 되셔가지고 그 콜라 꼭 끊으셔야 됩니다. 이거 콜라는 정말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인류를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는 사람을 죽이는 나쁜 음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독되면 끊기 어렵죠. 그러니까 잘 절제하시 마셔야 되는데 당뇨에 걸렸을 때 우리가 치료하는 약 다 알고 있습니다. 인슐린. 자, 인슐린이라고 하는 개발에 대해서 이 벤팅 앤 베스트 아주 유명하죠. 벤팅 앤 베스트. 토론토에 있는 과학자입니다. 의사였고요. 저가 이제 토론토에서 아까 제가 공부를 잠깐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연구했던 그 건물 옆에 이 벤팅 앤 베스트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인슐린을 개발한 데 있죠. 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슐린이라고 한 것, 췌장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고 그 물질이 사람의 당뇨에 걸리는 환자에게 치료하게 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고 증명을 했죠. 당시에 이제 그걸 증명했던 이 사람이 이제 벤팅이고 그걸 도와주었던 이제 우리들 조교, 조수 같은 사람이 베스트였습니다. 노벨상을 이때 이분이 받았는데 이분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상금을 반을 나누어서 여기 베스트한테 줬다고 합니다. 꽤 큰 상금이겠죠. 근데 그걸 나눠준다는 거는 그만큼 공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슐린 발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물은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비글입니다. 당시에 이제 비글을 키우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비글을 키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비글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루기도 어렵고 참 착한데 다루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비글이란 동물은 가정에서도 키우기도 하지만 주로 과학에서는 실험 동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그거를 테스트하고 증명할 때 이 비글일 동물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이제 마저리라고 하는 34번째 실험 동물로 쓰였던 비글의 마저리가 실제 이게 인슐린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줬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후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동물의 걸 갖다 썼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현대의학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그 막 자동으로 공장에서 막 약품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당시에 인슐린을 어디서 얻었었냐면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분리해 가지고 맞아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돼지나 소나 닭 이런 동물들의 췌장을 써다 보다 보니까 불순물이 좀 섞여 있었겠죠. 그래서 초기에 인슐린을 맞은 사람들이 효과도 있었지만 뭐 그런 불순물 때문에 알러지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이제 분자생물학이 발달되면서 그 인슐린 구조가 나오고 구조를 이제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 즉 미생물 통해서 우리가 특수한 시설에서
공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감염성이나 알러젠이 없는 특수한 환경에서 인슐린을 분리하게 되면서 지금에 쓰고 있는 인슐린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 중에 하나가 여기 소죠. 소. 여기 소 보여지고 있죠. 소도 있고 여기 닭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코로나와 또 우리 지금 느끼고 있죠. 결국은 제가 어제 그제 저희가 이제 그 제주도에서 수의사들이 모여서 매년 이 수의사들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사들의 역할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수의사들이 각자 공부하고 있는 역할들을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발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백신에 대한 역할에 대한 거를 외부에 이제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이 백신의 개발이 결국은 우리를 일상으로 만들어줬다. 일부 백신의 부작용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던 부분들이 인퍼슨 미팅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이렇게 저도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신의 시작은 바로 이 소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에서. 그래서 백신이라는 어원을 보시면 이게 라틴어인데 바커스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바커스가 영어로는 암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의 어원의 단어에는 소에서 나왔다는 뜻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암소 특히. 왜 그러냐면 소에는 이 사람에서 나오는 이 우두와 천연두와 똑같은 우두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두라는 질병은 이렇게 소의 유선에서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당시에 제너 에드워드라는 의사가 이게 사람들이 천연두로 많이 죽었는데 살펴보니 목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나 관련된 남성, 목장에서 젖을 짜는 사람들이 이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 보니까 소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우두라는 질병이 있고, 저 우두를 이렇게 사람 손으로 젖을, 지금은 여러분들 우유 짤 때 사람 손으로 하는 경우는 몇 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이렇게 끼워주면은 반자동이 있고 100% 로보트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 하는 밀킹 시스템이 있어서 사람이 거의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 옛날에는 다 사람 손으로 짰죠. 그래서 사람 손으로 짜다 보면 저기 보이는 그 모양의 여기 우두에 걸린 데를 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우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게 돼 있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소 목장을, 특히 이 젖소 우유를 짜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우두에 감염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우두는 사람한테 감염이 돼도 약간 열이 좀 있다, 없다, 뭐 약간 이런 질병 증상을 보이고 사라집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이제 우두로 인해서 우리 몸이 흔히 얘기하는 이뮤나이제이션, 전문 용어로는, 혹은 이제 백신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관찰한 이 의사가 저 소의 유선에 있는 걸 잘, 고름 같은 걸 사람이 맞으면 천연두에 안 걸리겠다라고 해서 실제 소에서 분리해 가지고 고름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한테 주입을 하게 돼서 만들게 돼서 이때가 이제 백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의 질병이 우리 사람 질병에 치료해 주는 이 아주 혁신적인 일을 만들었죠.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근대적인 이거는 거의 무서운 실험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이 균을 분리한 것도 아니고 다이렉트로 직접 뽑아 가지고 그냥 사람 몸에 찌르는 거니까 약간은 무모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조금 더 근대적인 현재 백신 개념은 바로 여러분들 루이스 파스테르라고 많이 알고 있는 파스테르에 의해서 이 닭 콜레라를 통해서 실험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 파스테르가 이제 실험실에서 닭의 바이러스를 배양하다가 직접 찌르면 다 죽는 거죠. 여기 뭔가 있어서 균이 있어 죽는데, 이거를 조금 우연하게 책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이러스를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찔러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 찌르는 타임을 놓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찔러보자 했는데, 그거를 찔러서 맞은 닭들은 죽지 않고 나중에 실제 감염이 돼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인가 뭔가가 이게 상온에서 오래 조금 약한
즉 바이러스가 활동이 약한 상태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불알아 백신이라고 하는 인액티베이션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시초가 이 파스테르에 의해서 닭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닭의 콜레라도 굉장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우리 동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요. 동물들의 바이러스 질병도 사람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 때 여러분들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 부모님들이 소아과 가면은 백신을 많이 놔줍니다. 여러분들 뭐 개 고양이도 어릴 때 그냥 강아지를 입양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병원 가서 주사를 맞죠. 보통 뭐 5가지에서 많게는 7가지 바이러스를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동물들의 이런 백신의 어떤 시초들이 사실은 이 사람의 이 현대의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됐죠. 그다음에 또 많은 연구들을 기여한 게 바로 이제 조금은 끔찍하죠. 이 마우스죠. 마우스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좋은 의미는 별로 없고 대부분 다 나쁜 의미로 나오는데 뭐 제가 조금 좋게 보고 있던 거는 라따뚜이 뭐 이렇게 보면 이 요리를 마우스가 똑똑해요 보면. 그걸 거기는 이제 마우스가 아니라 거기서는 렛입니다. 렛. 그래서 거기 라따뚜이를 영어로 한번 보세요. 그 라따뚜이 그 쥐가 I am a rat이란 말 쓰고요. 그 렛과 마우스는 좀 달라요. 마우스는 생쥐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쥐는 집쥐, 그게 보통 렛이고요. 근데 지금 연구에 쓰고 있는 건 생쥐입니다. 마우스라고 불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마우스를 검색해 보면 약간 이제 컴퓨터 마우스가 나오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주로 이제 구글들이 이제 예를 들면 검색 키워드를 기억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우스 검색하면 컴퓨터 마우스 종류별로 나오겠고 뭐 저희 같이 과학하는 사람들 마우스 검색하면은 이미지가 주로 동물들이 나옵니다. 자, 이 마우스라고 하는 동물 굉장히 작죠. 여러분들 손바닥 위에 올려놔 햄스터 키워보시면 알겠습니다. 햄스터만 하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이 마우스는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죠. 저희 서울대학교에도 마우스가 수만 마리가 있습니다. 이 동물 건물 안에 막 이런 큰 건물 안에요. 정말 쥐가 그냥 득실득실합니다. 물론 그 쥐들이 굉장히 깨끗해요. 왜냐하면은 공기도 아주 깨끗하게 되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아주 정제돼서 소독해서 먹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이 쥐들은 TV나 이런 데서 나쁜 의미가 보여지지만 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쥐가 또 중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옆에 보이는 되게 이상한 그림들이 있죠.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작은 요 점 하나 있죠. 요 점 하나 좀 더 커져 있고요. 이런 것들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덩어리 약간 덩어리 여러분 눈에 이게 덩어리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이게 덩어리인데 이게 바로 이제 1982년도에 에반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 분리한 그 배아줄기 세포라고 하는 배아줄기 세포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닥터 에반스가 이제 이 배아줄기 세포를 쥐에서 분리해 내 가지고 배양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보면 줄기세포 미래를 바꾸는 혁명 막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임상적으로도 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보니까 줄기세포로 이제 인공 혈액을 만들어서 임상에 영국에서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시초가 2022년 지금으로부터 약 1982년이니까 약 40년 정도 흘렀겠네요.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과학자의 그때 일었던 물론 에반스 그 전에도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많은 실패를 했겠죠. 실패를 했지만 결국 1982년 정도에 이게 성공적으로 이 배아줄기 세포라고 하는 거를 분리하게 됐습니다. 이 배아줄기 세포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의 세포로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피부, 신경, 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또 콩팥, 간, 폐 등등 모든 세포로 분할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지금 여전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배아줄기 세포를 키워보았는데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게 절대 안 죽습니다. 계속 자라요. 계속. 뭐 물론 일부러 이 배아 세포를 죽이려고 하면 방치를 하면 되겠죠. 물도 안 주고 사람도 물과 공기를 안 주면 죽는 것처럼 이 배아줄기 세포도 물과 에너지를 안 주면 죽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세포가 요구되고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과 그다음에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 세포는 이론적으로는 불멸화되어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래서 불사신 세포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이 세포를 잘 키우게 되면 우연히 키웠더니 이 세포가 심장처럼 쿵쿵 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실험실 심장 세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배양이 가능합니다. 그런 동물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반려동물들이죠. 여러분들 가족과 같은 의미죠. 대부분 가족의 의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가족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저희 딸은 이 딸 사진입니다. 네. 제가 아기 때부터 많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1살 때부터 걸어 다니면서 이 목장에 보면서 이 동물들 굉장히 친숙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동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굉장히 익숙하고 있고 많이 다루고 있고요. 뭐 그 동물들이 또 이렇게 치료도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동물들 닿으면 따뜻해진 느낌도 있고. 그래서 동물 치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즘 치과 가면은 뽀로로 틀어주고 이러는데 이런 데 가면은 치과 리트리버가 이제 문 앞에서 딱 안내해 주는 거죠. 안녕 친구, 나도 있어. 우리 같이 이빨 치료 받아보자 했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 개와 치과 치료를 같이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동물이 병원에 들어오는 거를 되게 나쁘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개들 굉장히 깨끗하죠. 같이 밥 먹고 뭐 식욕 깨워주고 그러기 때문에 알 겁니다. 얘네들도 깨끗하다는 걸. 근데 기본적으로 막 병원에 동물이 들어오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모든 곳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 노인들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어린아이들 치료하는 데도 실제 활용을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 동물의 질병들을, 특히 반려동물에 있어서 이 치료하다 보면 눈이 안 좋아지거든요. 여러분들 키우는 개들도 보면 막 녹내장도 오고 백내장도 오고 그래서 눈이 나빠져요. 근데 그 선천적으로 개도 눈이 실명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을 실제로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뭐 영어로 써 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캐나인 모델이라고 써 있죠. 실제 사람과 유사하게 실명이 되는 개 모형이 있는데 그거를 바이러스로 치료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으로 임상 실험을 했고, 실제 그것이 성공적으로 돼서 2017년도에 FDA가 승인을 해서 이 개의 유전병과 똑같은 사람 유전병을 치료 통과한 모델을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런 생명과학적인, 특히 이제 더 발전적으로 가는데요, 동물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 이제 가끔 느끼는 게 또 토끼가 있어요. 일부 동물들은 또 반려동물들 키우죠. 이 월터 힙이라고 하는 1891년에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한 거는 이렇게 토끼, 저기 앙고라하고 이 벨지안 토끼 색깔이 다르죠. 이 색깔이 다른 토끼죠. 그래서 이 앙고라 토끼에 수정된 거를 꺼내서 여기에 이식을 했죠. 그래서 이 애가 새끼를 낳았더니 흰색 토끼가 나온 거예요. 얘가 엄마 깜짝 놀랐겠죠. 내 새끼가 원래 갈색이 돼야 되는데 흰색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어떤 1890년대 수정된 생명체를 다른 동물에서도 임신이 되고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비약적으로 이런 다른 동물들에서 수정된 것들이 다른 개체로 이식이 돼도 살아서 착상해서 태어난다라는 걸 보여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응용되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좋은 소를 생산하거나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의 결과들은 결국 사람에 응용되면은 이렇게 시험관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1978년도에 루이스라고 하는 시험관아기가 처음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정자난자 수정된 것들을 다룰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식해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줬고, 나아가서 이제는 3명의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 3페어런츠 엠브리오라는 게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여성이 2명이고 남성이 1명이죠. 이 아이는 2명의 엄마를 갖고 있습니다. 엄마라고 우리가 치칭하는 것은 엄마 거 두 여성에서부터 DNA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명은 미토콘드리아 DNA, 1명은 핵 DNA를 받아서 2개가 융합돼서 아빠의 유전 정보와 결합돼서 태어난 이렇게 3페어런츠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전 세계에 지금 3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병을 해결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로 아까 토끼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은 또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나리라 새죠. 아주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얘네들은 물론 소리가 예쁘기도 하지만 일산화탄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뭐 100배에서 10,000배 정도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공간에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 높아지면 얘네들은 막 쓰러진대요. 바로바로. 사람은 못 쓰러져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림을 주지만 과거에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까나리라 새를 갖고 일을 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렇게 그 굴 안에 일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사람이 죽는데 이 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새가 쓰러진다. 그러면 그 안에 일산화탄소가 높아지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라고 해서 위험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지진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하는 것처럼 실제 우리 눈에 이런 동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고양이의 수은 중독이죠. 그래서 1950년대 일본에서 미나마타병이라 그래서 수은이 방류돼 가지고 물고기에 감염이 되고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형과 염증들로 인해서 사람이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조사하기 전에 사람들은 사람이 아프기 전에 사실 고양이들이 먼저 물고기를 먹죠, 당연히. 그래서 이 고양이 춤추는 병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양이가 수은 중독된 물고기를 먹으면서 아파가지고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양이 미쳤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고양이는 우리한테 "우리 아파요."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뒤늦게 사람들이 아프고 나서야 '아 고양이가 먼저 아팠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동물들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건 우리 사람한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행동이고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꼭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겪었던 반려동물 가습기 사건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가습기 사건으로 인해서 개도 21마리, 고양이도 죽었습니다. 집에서 실제 오래 있는 동물들, 사람보다 더 같이 오래 있는 게 개와 고양이였습니다. 당시에 저희 친구들, 제 아는 선후배들도 요즘 갑자기 그러니까 가습기는 몰랐죠. 폐렴이 많아지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사실 동물들이 얘기해 주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생각을 못 한 거죠. 이 가습기의 그런 걸로 인해서 폐렴이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조금만 우리가 먼저 알았더라면 우리가 사람의 피해도 좀, 물론 동물도 피해를 줄었어야 되지만 사람 피해도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또 우리한테 뭘 주냐면 공항에서 마약이라든지 나쁜 물건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발견을 해주고 있고 장애인들도 도와주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구조도 해주고 있고 여기 바이오 디텍션 독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해내기도 하고 암을 발견해내기도 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개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내 옆에서 친구와 같은 존재 이상의 의미도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호자분들도 이렇게 많은 강요를 하고 있죠. 이렇게 안내 예절, 동물들을 꼭 목줄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똥오줌은 꼭 잘 치워주시고, 그리고 입마개도 가급적이면 해주셔야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개는 안 물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일이 항상 터지고 나서면 서로 불편하게 되죠. 최소한의 예의만 서로 지켜주게 되면 이 동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안내견들도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아는 사람 중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모든 장애인 안내견들은 들어갈 수가 있죠.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약간 관습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도와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라지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레드리스트입니다. 나중에 검색을 꼭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이 레드리스트를 기억하셔서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레드리스트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고요. 거기에는 동물, 식물을 막론하고 많은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 예로 들겠습니다. 저 로던 화이트 라이노입니다. 북부 흰색 코뿔소인데요. 이제 2014년도에 여기 보면 3마리가 살아 있었고요. 두 마리의 암컷과 한 마리 수컷이 있었는데 작년엔가 수컷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마리 암컷만 살았는데 엄마하고 딸만 살아 있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 북부 흰색 코뿔소는 멸종되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은 내가 다치거나 내가 피해 보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원들의 개념들이 과거에서는 이렇게 현대 동물원들이 이제 동물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캐나다 토론토 동물원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힘들어서 못 돌아다닐 정도인데 이 동물들이 편안하게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전주에서도 처음으로 생태 동물원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샌디에고 동물원에서는 이렇게 프로즌 주라 그래서 이 얼음으로 얼리는 동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동물의 세포를 얼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죽어가니까 혹시 모르니까 얘네들의 생식세포, 즉 남성 생식세포, 여성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 혹은 피부세포들을 보존을 해서 혹시 미래의 과학기술로 인해서 얘네들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화의 방조와 비슷한 개념들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도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죽은 세포들이 있어요. 벵갈 호랑이도 있고요, 긴팔 원숭이도 있고 되게 특수한 동물들이 참 죽으면 안타깝거든요. 그때 이제 세포를 저 복원하고 있는데, 자, 이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마디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사람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짧은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 동물들을 통해서 동물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었고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동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는 동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즐기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사람이 중심이지만 거기에 중간중간에는 동물들이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 번쯤은 오늘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이렇게 인류와 같은 사는 이상의 의미가 있고, 동물의 치료가 단순히 동물의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나아가고 공존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천고등학교 1학년 박민희입니다. 동물 실험이 윤리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물 실험 항상 딜레마입니다. 지난번에도 한양대학교 그 영문 잡지 학생들 기자단들이 와서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서 잠깐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동물 실험은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약도 개발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해야만 하는 건데, 어쨌든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유전병이라든지 아픈 사람들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남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물 실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끔 홈쇼핑이나 이런 많은 곳에서 뭐 이렇게 뭐 어떤 동물 실험을 통해서 비만 효과가 된 약입니다. 기능성 식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홍보 효과가 되다 보니까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통 등급을 우리가 이제 동물 실험할 때 A부터 해서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급이 높아질수록 이 동물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동물 실험은 최소한의 양으로 줄여야 되고, 그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또 피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동물 실험을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확인이 된 것들도 동물 실험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전성이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 개발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발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금 알고 있는 피부에 쓰이는 화장품 있죠. 이제 화장품은 동물 실험으로 하면 못 팔아요. 옛날에는 팔았습니다. 많이 팔렸어요. 우리나라 화장품 인기 많아요. 근데 수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만든 화장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그래서 더 줄 거예요. 그걸 무엇이 대신했냐? 바로 세포 실험으로 확인해서 대신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연구 개발이 들어가서 이제 동물의 희생이 줄어게 된 거죠. 아까 얘기했던 여러 등급들을 다양한 실험들에 있어서 그 일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될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해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전자 복원에 관해서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네네. 동물이 사라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복원을 한다면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두고 복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동물 보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동물 보건에 성공한 모델이 하나 있죠. 반달가슴곰이 있죠. 예, 반달가슴이 없다가 들여와가지고 지금 이제 지리산에 방사해가지고 이제 새끼도 낳고 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동물 반달가슴곰을 복원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5천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거기에 지금도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원해서 추적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관찰하고 밥 먹는 거 해야 되게 거기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이 들어가요, 계속. 자, 동물이 하나 멸종되기 시작하면 그걸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조 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동물을 복원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질문이 됐을 때는 다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첫 번째 계획을 세워야 됐던 것들이 동물 복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생태계입니다. 자, 반달고슴을 했을 때도 자, 정말 저게 복원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느냐? 환경이 있으니까 그건 시도가 된 거예요. 근데 환경이 되지 않는 동물을 예를 들면 복원을 한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가끔 영화 주라식 파크에서 보면 이 공룡을 복원한다라고 했지만 공룡이 복원되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 현대 세대에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복원해서 연구실 수준에서 정말 이 스티븐 스필버그인가요? 네, 감독의 아이디어가 뛰어나죠. 그 호박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호박은 우리가 먹는 펌킨이 아니고요. 이 소나무에서 진액이 굳어진 호박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들어있는 모기의 공룡의 DNA를 뽑아가지고 만들어놨다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아이디어합니다만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의 방식은 사람들은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환경은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환경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환경이 유지가 되어야 지금 혹시 멸종된 동물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까 샌디에고 주에서 하는 접근 방식에서 정자나 난자, 노아 방주처럼 이렇게 수명체, 생명체를 얼려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걔네들이 복원돼서 태어났는데 환경이 지금처럼 살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지만 더 피해가 되고 동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들이 됐으면은 복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 복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전제를 해놓고 과학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거 하는 게 어느 한 구석 하나의 것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구실에서 아무리 그게 복원할 수 있는 준비가 돼도 환경의 준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수의사님께서는 막 여러 나라도 돌아다니시고 막 그러셔서 좀 성공하신 네. 수의사로 네.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성공하신 수의사라고 하셔도 네. 그 수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좀 좌절을 느끼셨을 만한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좌절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또 그러한 좌절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셔서 지금의 수의사님이 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거의 진료 상담. 네, 저는 뭐 성공했다고 칭찬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뭐 그래도 뭐 나름 그래도 서울대 교수까지 되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 저는 그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소 수술 진료하다가 이미 한번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 수술 마치고 소가 마취가 일찍 깨면서 소가 벌떡 일어나면 큰 소가 일어나니까 이제 피하죠. 피하다가 이제 옆으로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 뒤로 넘어가 가지고 제가 여기 뇌가 여기 흔히 얘기하는 대뇌가 여기 뼈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전 거기서 목장에서 기절을 했고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그 서울대병원까지 오기도 하고 근처에는 병원이 없었고요. 그래서 죽었다가 잠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잠깐 일주일 정도 뒤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이제 꽤 저희 딸 2살 때인데 아주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근데 이제 아까 좌절이라고 하는 것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고등학생들이고 그럴 텐데 결국 여러분들의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꼭 저를
얘기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십시오. 저는 굉장히 많은 좌절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 제가 진료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동물병원에 진료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좌절들이 많아요. 진료하다 보면 첫 번째 돈 문제 가장 큽니다. 이거 수술 저희들이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수술 한번 하고 나면 못 나와도 뭐 50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저희 과에 더 수술 잘하시는 교수님들 진료 한번 하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옵니다. 자, 이게 과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의사들은 하고 싶죠. 살리고 싶고 노력을 하겠지만 돈 문제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또 원인을 몰라요. 연구를 하다는 과정 중에 동물들이 왜 죽는지, 왜 아픈지에 대한 원인을 모를 때 항상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좌절 중에서도 결국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까? 그건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지금은 잠깐 어려운 거고 다음에는 할 수 있어라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안 돼보다는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마인드를 계속 가지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 소에 다치고 나서 죽고 나서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가? 소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소는 가까이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병원 퇴원하고 한 달 있다가 다시 목장에 갔는데 생각보다 소를 봐도 두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소 연구에 있어서 인생을 많이 바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연락들이 옵니다. 해외에서도 새로 뭐 같은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결국 지나가 보면은 그때 내가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딸한테도 항상 하고 제가 지도하는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실망하지만 항상 인생은 실패하면서 성공하는 거야. 누군가 실패를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스스로 행복할 수 있게 노력을 해봅시다 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분도 뭐 지위 공나 지역을 막론하고 나서라도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자신감을 찾고 나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고 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자존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점청고 학생한테 답변해 주신 거에서 동물 실험은 줄여야 하지만 대안 같은 경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재는 동물 실험이 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과거 동물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탈리도마이드 사건 같은 경우를 고려해보면 그 동물 실험이 완전한 답은 아니지 않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죠. 탈리도마이드 사건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동물 실험에 나오는 항상 사례입니다. 자, 탈리도마이드 사건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였냐면요. 모든 동물들을 우리가 테스트해 보지 않았다는 거고 동물의 실험들이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당시에 탈리도마이드는 동물 실험을 좀 더 깊이 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농도를 다양하게 낮은 농도, 높은 농도부터 쭉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동물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체중으로만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약이 체중당 몇 킬로그램 써 있죠. 근데 그걸로 계산했을 때 G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체중으로만 비례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초기에 동물 실험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체중당으로 많이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동물이라고 하는 게 체중만 계산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쥐의 심장 속도를 한번 재어 보십시오. 사람의 심장 속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심장 속도에 따라서 심장 박주량과 온몸을 돌아다니는 혈액 순환의 속도가 다르고 혈액 안에 들어있는 혈구수들이 달라지고 있고 그걸 운반하는 방식도 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탈리도마이드를 연구를 했던 동물 실험을 했을 때는 동물 실험 조건 자체가 완벽하지 못했고 당시에 조금 더 고등 동물들 그 당시에는 쥐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었지만 뭐 토끼, 비글, 돼지, 원숭이까지 쭉 갔더라면 아마 그 사이에 이미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조금이라도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동물 실험을 대체되는 것들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화장품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외에도 연구 개발되고 있어요. 뭐 뉴스를 보시면 미니 장기라 그래서 실험실에서 배양되고 있죠. 저희 연구실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그 자궁 오가노이드라 그래서 이 자궁 내막 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렇게 3차원으로 배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임신 실험을 직접 동물에 하지 않아도
그냥 실험실에서 이렇게 3차원으로 배양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배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처하는 돈이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자중에 다 자리 잡히고 잘 잡히면 더 충분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공존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100% 대신할 수 있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부작용이 있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국 동물 실험, 세포 실험,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과학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서 뉴질랜드랑 호주는 말 수의학이 인지학 못지않게 성장했다고 읽었는데요. 우리나라 말 수의학과 어떤 점이 더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 나라처럼 더욱더 잘 알게 되려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야 할지. 네. 자, 이제 오늘 좀 제가 좀 얘기를 많이 건너뛴 것도 있는데요. 자, 수의학의 기원을 보시면 이 수메르 왕국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BC 한 3,000년, 8,000년 전인가부터 이 수의사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죠. 수의학이라는 분야가. 결국은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뭐 이 BC 8,000년 중 수메르 왕국의 어디에 이런 기록이 있답니다. 아주구히야라는 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주구히야라는 문자의 뜻은 아픈 소를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당시의 언어로 봤을 때. 결국 수의사라는 직업의 탄생은 결국은 우리 사람 옆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했던 동물이 뭐냐면 소였습니다. 두 번째가 말이었고 세 번째가 양이나 염소였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지금은 개나 고양이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돼 있지만 역사를 보시면 아까 백신도 있었고 소 한 마리가 과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걔가 우유도 주고 고기도 주고 사람도 운반도 해주고 땅도 갈아주고 풀도 제거해주고 정말 소 한 마리가 해주는 역할들은 과거에 지금은 기계가 있지만 당시 없을 때는 중요했던 시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소들의 환경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치료하는 사람들이 기반이 돼서 수의사가 기반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질문한 것들은 꼭 뉴질랜드나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소나 말에 대한 과학이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소나 말의 발달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문화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좀 느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래도 좀 교육을 좀 잘 받으셔서 동물도 좀 동물 실험도 줄여야 되고 복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동물도 아프니까 치료도 많이 해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만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뭐 그 이상에 보시면 저희 어머니만 해도 이 개가 집에 들어오는 거 좀 어려워합니다. 아직도 집안에서 개를 같이 키우고 목욕하고 동물 치료하는데 500만 원을 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제 이런 일, 이 문화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국가를 운명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40대 이상이죠. 제 이상 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일단 동물에 대해서 약간 좀 감각이 떨어지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이 우선이고 동물은 아무 의미 없다라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과 연구 투자들이 아낌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아까 얘기했죠. 동물에 대한 그런 결과들은 결국 다 사람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런 소나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돼지 부분 포함해서 이런 동물들이 향상이 더 돼야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병에 대한 보험도 좀 더 이 가축 공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보험 정책도 더 들여와야 되고 아픈 소들도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고 일부 사람의 의료보험들을 되는 것처럼 보험 시스템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아픈 질병들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뭐 말은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마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공 기반들이 좀 작성이 발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꼭 말이 약간 뭐죠 그 도박의 약간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승마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활용될 수 있고 또 말의 특수한 여러 질병들은 사람과 또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들을 좀 가치 있게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정책과 문화가 좀 발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돼지나 소, 닭 이런 동물들이 개나 이런 동물들이 걔네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걔네들을 위한 치료, 연구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혜택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